자, 여러분들 2024년 귀속, 이 내년도 2025년도 이 2월 달에 연말정산 이제 관련 실무 강의인데, 일단은 제목은 초급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이 교재로 돼 있는데, 이 교재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연말정산을 거의 망라하다시피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초급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 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볼 거고, 그리고 책의 구성이 중간에 근로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근로소득은 사실 이제 연말정산보다는 원천징수 실무에서 좀 공부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한 반 정도 놓아놨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스킵하고요. 연말정산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알으시면 되고. 자, 거기 일단은, 처음에 무슨 개정세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미 거의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실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로는 처음에 이제 개정세법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 위주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19페이지인데,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라고 해가지고, 요거 원래 이제 월 10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월 2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세법은 말 그대로 월이에요, 월. 비과세가 연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월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 월로 돼 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보육수당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1, 2, 3월 달 거, 자, 이거를 3월 달에 60만 원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1월 달은 비과세가 제로고 2월 달도 제로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이 20만 원만 비과세가 됐죠. 그러니까 세법 얘기가 월 얼마다, 연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월 한도고요. 그래서 여기 60만 원을 이 3월 달에 한꺼번에 주더라도 20만 원만 비과세다 이런 얘기죠.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월 20만 원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다라고 해서 추가해 보면은 뭐 사립학교 직원 관련해 가지고 월 150만 원 한도. 이거는 뭐 사립학교 직원 관련된 육아휴직 수당을 말하는 거고. 자,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 자, 20페이지 3번에 보면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이다라고 해서 요거 비과세 700만 원 7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해주죠.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된다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거 주게 되면은 그것은 비과세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 가족이 취업이 돼가지고 가족한테 이런 걸 막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거죠, 이게. 특수관계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양어선 외양 선언. 관련된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요. 요거 300이었다가 500으로 올려놨고, 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6번에 보면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원래 직원들한테 사택 제공이익, 그 다음에 중소기업, 원래, 거기 21페이지 6번에 보면은, 종전에 보면 2번이 사실 중요하죠. 중소기업, 종업원한테 주택구입이나 임차, 우리 회사에서 저리로 대여해주게 되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신설된 게 뭐냐면은, 특수관계자, 한테, 이 저리로 빌려준 거, 그것은 제외된다는 얘기는 근로소득으로 잡겠다 이거예요. 이게 과세하겠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직무발명 보상금하고 주택자금 대여 이익 있죠? 그 두 가지 관련해서 특수관계자가 들어갔다 이거지, 이게. 예? 제외시킨다라는 거.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뭐 나머지 좀 참조하시고, 그 8번에 보면은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한의 소득공제 확대다라고 해서 한도가 거기 그 300이 아니고 이제 600으로 2배로 올라갔고, 1800에서 이제 2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뭐 그거는 한도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올라간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프로그램도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거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장기대 저당차익금 이자 상한의 소득공제 대상 확대다라고 해서 거기 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죠. 이거 뭐 워낙 그 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르다 보니까 요게 1억 원 올렸어요. 6억 원으로.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근데 그거는 9번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이거는. 예? 요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5억 원 이하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억 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건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4페이지 10번에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원래 한 명 15만 원, 두 명이면은 30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더 올려줬죠, 이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금액 올린 것들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했죠,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당자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혹여나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알고는 있어야지, 이게. 예? 이렇게 개정세법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영유아 등 의료비 세액 공제라고 해서 거기 총급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근데 그 총급액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그게 삭제가 됐어요. 다 된다 이거죠. 다 된다. 거기 200만 원 한도로.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추가된 것이 그 25페이지 보면 6세 이하 부양가족 있죠. 6세 이하 부양가족. 자, 이거 전액공제로 올라갔죠. 전액공제로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전액공제는 본인 의료비하고 65세 우리 경로 우대 자, 의료비하고 장애인하고 자, 이게 한도가 없었는데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고액 기부 뭐 이것도 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3천만 원 초과되면 이제 40%그 공제율이 하나 더 신설됐다라는 거. 자, 뭐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자원봉사용역 나와 있는데 그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갔다. 요거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아까 이런 것들은 우리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면서 5만 원 하루에 8만 원으로 올라갔다. 3만 원 정도 올려줬다 이거죠, 이거. 자, 그리고 13번에 보면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자, 발급 합계표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자, 넘어가시죠. 나머지들 난 참조만 좀 하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거기 30페이지 그 밑에 여러분들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 있다면 단일세율.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또는 연말정산 둘 중에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단일세율 적용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연말정산 할 거냐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9% 단일세율 적용할 건지 연말정산 할 건지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이 개정된 게 뭐냐면은 그 사택 제공이익 있죠.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항구화됐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그것도 뭐 그렇게 중요치 않네요. 그 밑에 31페이지 밑에 21번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 요거 뭐 계속 연장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컴퓨터 학원이 추가됐죠. 컴퓨터 학원. 그래서 이제 대상 업종에 그 컴퓨터 학원이 추가됐다.
여기 취업할 때 우리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든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대상자들이 이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23번에 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한도가 240에서 300으로 올라갔어요. 아, 이것도 뭐 이미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이 시행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5번 보면 월세 세액공제. 자, 7천만 원이었다가 이제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공제 한도가 75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요거 월세. 여러분들 이 직원들이 뭐 고시원도 당연히 되고 고시원도 되고 오피스텔도 되고 아무튼 8천만 원 이하자로서 우리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1,000만 원까지 우리 공제 한도. 자, 그거 750이었다가 올라갔다라는 거. 자, 그거 돼 있고요. 자, 됐고 나머지는 넘어가시죠. 신용카드도 그렇고. 자, 뒤로 해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37페이지 개정세법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그 기업의 출산지원금, 자, 요거 한도 월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액 비과세, 출산 지원금으로 전액 비과세. 자,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고 신설된 건데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세요. 4번, 38번에 4번. 자, 결혼하면은 50만 원 빼줄게. 근데 이거 부부 1인당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이 빼주겠다 이거죠. 혼인신고한 거주자, 혼인신고한 해에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자, 그래서 이제 50만 원 결혼 세액공제 되어 있고요. 자,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죠. 그래서 아직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세법을 먼저 봤지만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여기. 그래서 이제 앞에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만 보시고 뒤에 내용 다룬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43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죠. 43페이지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다 나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지금 앞에 개정세법은 어려워.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개정됐다라고만 보시고. 자, 여기 43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면 연말 정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아닌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취득세를 내거나 그 유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비하면 부가세를 내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소비나 아니면은 취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소득이라고 하는 대상도 있어요, 이게. 이게. 근데 이게 소득의 주체가 개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법인이 있는데 요 개인 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킬들이 있는데 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이 중간에 한번 내도록 그걸 보고 중간예납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얘를 기납부세액처럼 빼는 식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모든 소득세는 중간에 한번 내고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 자,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장이라든지 이런 스킬이 그래도 좀 개인보다 낫다라고 해서 중간에 6개월치를 막 장부 작성해서 이렇게 신고하고 막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법인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중간에 낼 때 사실은 개인 소득세 중에서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직접 세금을 내기가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주로 그걸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할 때, 지급할 때 거기서 세금을 좀 떼라고. 근데 이렇게 지급할 때 세금을 떼라고 했을 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을 떼는 것 자체가 회사에 부담이 돼, 이게. 그래서 이 세금을 간단하게 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무엇을 만들어 놨어요?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급여를 얼마를 주면 이만큼 떼어라 라고 해서 딱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게 되면 요 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떼면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럼 업무를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급할 때 떼는데 이 세금은 나라 돈이에요. 그게 회사 돈이 아니지. 그러면 이 세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 달 이렇게 10일 날 다음 달 10일까지 그 세금을 갖다 내라 이런 얘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근로자들이 내야 되는데 개인 소득세는 근로자들이 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회사가 대신 지급할 때 그 세금을 떼는데 뭐에 의해서 떼요?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미리 정해진 거 가지고 떼라 이거죠. 그걸 보고 이 회사 보고 이걸 원천 징수라고 그래. 세금을 떼는 걸 보고 징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열거라고 그래. 열거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는 이 소득을 열거해 놨어. 우리 법인 같은 건 열거해 놓지 않고 그냥 모두 법인이 얻은 소득은 다 들어가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을 나눠놨어, 이거를. 그걸 보고 원천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원천이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원천 소득을 지급할 때 거기서 떼어라라고 해서 법에다가 이렇게 의무를 지어놨어요. 그걸 보고 원천징수, 요 의무자라고 그래.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보고 대신 지급할 때 떼어라. 아니 그러면 회사가 왜 이런 나라에서 할 일을 왜 대신하고 있냐? 그러면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물론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당연한 얘기인데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당연히 돈 줬으니까 비용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핑계를 대고 원천징수 의무를 지어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대신해서 이 근로자들이 직접 신고할 것을 회사가 대신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급을 1년에 12번 해요. 그러니까 12번 하면은 다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죠. 근데 대충 떼어서 갖다 내요. 이걸 보고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그래. 예납적 원천징수. 자, 그래서 세금을 확정한 게 아니고 대충 띈 거다 이러죠. 대충 띈 거다. 자, 그러면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 소득을 얻은 사람은 원칙이 어디다 갖다 내야 돼? 소득세는 원칙이 어디다? 주소지야, 주소지. 소득을 얻은 사람은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달에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갖다 내야 될 것을 처음부터 회사가 대신 떼어서 갖다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회사가 대신 떼어서 갖다 냈으니까 회사가 마무리 져라 라고 해서 5월 달 가기 전에 미리, 왜냐면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2천만 명 정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우리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어요, 이게.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 원래 소득세는 5월 달에 갖다 내야 되는데 여기 2천만 명에다가 사업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 그러면 5월 달에 가서 이 모든 게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너무 5월 달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 2천만 명을 땡겨가지고
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오게 되면은 세무서 마비돼 이게. 그래서 회사가 자기 회사 다니고 있는 만약에 우리 회사에 1000명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회사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다 해버린단 말이야. 1000명이 자기 주소지가 나려다가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천만 명을 땡겨서 2월 달에 2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 저 1년 동안에 12번 갖다 낸 것을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기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가 자기가 지급할 때 띄었고 12번 다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요때 와서 제대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의 세금을 결정을 해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결정세액이라고 그래. 네가 낼 세금이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자, 이때 제대로 된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사항. 자, 여기는 사람에 대한 거고 여기는 지출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간이세표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 근데 요때 와가지고 요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작년 12달 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요거 반영한 우리가 결정세액이라고 그래요. 결정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가 대신 계산을 해가지고 12번 기납부세액 한 거 있죠? 기납부세액 한 거. 자, 기납부세액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 요거를 추가 납부하거나 아니면은 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은 이제 환급을 해요. 이렇게 환급 세액을 계산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자 이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5월 달에 원칙이 주소지인데 요 2월 달에 하는 것은 그 회사 원천징수한 그 회사 사업장 소재지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자, 원래 5월 달은 뭐예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주소지가 날 세무서에 자기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원천징수한 분에 대해서 그 지급한 사람이 요 2월 달에 요걸 반영해서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요걸 반영해. 예? 반영해가지고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 근로소득, 자, 이것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해서 계산된 금액으로 결정세액 계산해서 기납부세 요걸 빼서 가감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 날, 자, 다음 달 10일 날 정산한다, 신고한다 이거죠.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원칙은 개인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기가 주소지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런 소득 중에서 이런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띄었고요. 그 사람이 2월 달 급여 지급할 때 그 12번 요 급여 포함해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요거 앞당겨서 신고해서 그걸로 마무리 져라 이거죠. 마무리 져라. 그러면 5월 달에 할 필요 없다 이거죠. 5월 달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연말 정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일단은 사업소득. 자, 이거 이제 3.3% 뛰는 거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고요. 이렇게.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 있어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고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 하는 거다. 요거. 연말정산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요거 다 2월 달이에요. 요거 다 2월 달이다. 요거 다 2월 달이다. 근데 연금소득은 1월 달에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근데 연말정산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원칙적인 5월 달에 하는 거 앞서서 끝내버리는 게 연말정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5월 달에 하는 거, 이 앞서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거 4가지가. 예? 근데 그 중에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43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보세요. 자, 세 번째 줄에 개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이게 원칙이다 이거죠. 아주 개인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5월 달에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이걸 보고 확정신고라고 그래. 근데 이 본인이 스스로 어디다 하는 거야? 주소지. 예? 주소지가 하나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당겨서 미리 끝내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야. 근데 연말정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이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근로소득자는 그 바로 밑에 세 번째 줄로 내려가 보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그 연말정산으로 끝내버리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뭐 한다? 면제한다. 그걸로 끝내라.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럼 그 밑에 연말정산의 의미는, 자, 그럼 결국 연말정산의 의미가 뭐예요?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고 앞서서 1, 2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 예? 결정해버리는 거. 자, 그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1, 2, 3, 4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1번만 하겠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이제 뒤에 보면은 44페이지에 거기 3번 한번 봐보세요. 3번. 자, 3번에 보면 연말정산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런 말이 있어. 경정이다. 이런 말. 예? 경정이다. 그럼 경정이라는 얘기는 이미 뭐 한 거? 이미 결정된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이라는 게 여기 결정세액이 언제 결정되죠? 3월 며칠 날. 2월 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반영해가지고 3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신고 들어가야 돼. 예? 그러면 요때 결정된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연말정산을 잘못했어. 예? 그걸 뜯어 고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경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정된 거를 또 뜯어 고치는 게 재경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회사가 한다. 회사가 마무리 져서 3월 10일 날 신고했는데 나중에 그게 뭐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누가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한다. 다만 거기 1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뭐? 폐업, 행방불명.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잖아 이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근로자가 해야지. 이게. 예? 예, 근로자가.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원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원천징수, 그 다음에 연말정산 뭐 신고와의 관련인데 거기 2번에 보면 원천징수라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뭐에 의해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총급여가 얼마인데 우리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딱딱 정해놨어. 그냥 그 2가지 가지고. 예? 그 표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간이세액표라고 그래. 예? 그 간이세액표에 그 다음 줄에 보면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소득세, 우리 여러분들 소득세를 떼어요. 근데 소득세 떼고 거기서 또 뭐도 떼요? 우리가 원천징수할 때 거기에 부가적으로 10% 떼는 걸 보고 특별징수라고 그래. 이거 지방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줄 때 떼는 것이, 자, 지금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근로자들이 있지. 자, 그런데 여기 국세청이 있어요. 국세청이 있는데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다가 이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금 확보가 어려워. 세금 확보가 어렵지. 물론 여러분들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300만 원 받았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 300만 원 신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누실될 수가 많아. 그리고 오류가 많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세법을 잘 공부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은 오류가 많지 이게. 자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떼어라. 여기 이 신고 납부하지 말고 회사가 떼어라. 소득을 지급할 때 떼어라. 그걸 보고 우리는 이 소득세를 떼어라. 자 이걸 보고 원천 뭐라 그래? 징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소득세의 10%를 떼어라. 자 이것은 지방세에서 무슨 징수라고 그래요? 특별 징수라고 그래. 예? 그래 놓고 그거를 다음 달 10일로 이렇게 맞춰놨어 이거를. 아니 근데 이거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 여러분들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아니 건강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고용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있죠. 그래서 여기 세무서지만 여기는 우리 지자체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어요 이게. 예? 걔네들도 이거 너무 편하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4대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4대 보험. 자 이거를 우리가 원천공제라고 그래 이거를. 원천공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띄워. 원래 다음 달 10일 날 이 시스템을 이제 원래 하나로 일원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국세청에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여기 지금 뭐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있죠. 거기가 워낙 커. 거대해. 지금 그걸 다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예? 아무튼 요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이거는 다 뭐냐면 나라에서 징수 편리하게 하려고 한 거다 이거죠. 이게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원천징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회사는 다음 달 10일 날 자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자 이제 서류가 중요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인원수에다가 총 지급액에다가 이제 세액이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안 나와 있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 30명 얼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갖다 내라 이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년 2월 달에 가서 우리 이 홍길동 누구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나눠서 이제 정산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여기 총 지급액이 있어요. 이렇게. 자, 총 지급액은 1월부터 언제까지? 12월 달까지. 그래서 이거 쭉 해서 여기 나온 이 개가 우리가 12번 들어갔겠죠, 이거? 12번 들어갔을 거야, 이게. 이거하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지. 이게 안 맞으면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예? 왜 불명이냐 이거지. 예? 여기 지금 1년 동안 12번 들어간 총 지급액과 여기 누구별로 총 지급액 이거 다 합친 것이 왜 안 맞냐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매달 띄어서 다음 달 10일 날 자, 이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라고 하는 서류 통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자 이렇게 인별로 자 이걸 보고 근로소득 자 지급 명세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급 명세서 이렇게. 지급 명세서 요거는 이제 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이제 3월 10일 날 제출하는 서류죠. 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 3가지, 원천징수 관련된 서류 요 1가지, 요거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요게.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하고 기부금, 의료비 지급명세서 요거 제출 의무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서류 좀 봐주시고, 자, 거기 그 45페이지에 보면 연말정산 회사가 선택하는 연말정산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있으면, 자, 회사는 여기 12번 뭐에 의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80%, 100%, 120%. 자, 요거는 근로자들의 선택이에요. 여기 간이세액표에 100% 뛸 거냐, 아니면 80%뛸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매년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세액이 많으면은 적게 띄고, 요게 연말정산 해가지고 환급세액이 많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 왜? 많다는 얘기는 요거 간이세액표에서 많이 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좀 적게 떼어라. 80% 아니면은 100% 아니면 보니까 나는 연말정산하면 맨날 납부세액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내는 거 부담스러우면은 매번 뛸 때마다 조금씩 더 떼어라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간이세액표에서 떼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급여 지급 시 이제 뭘 반영하냐면은 인적 사항하고 물적 사항. 자, 인적은 사람이고요. 물적은 지출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결정세액을 계산하죠. 결정세액을. 자, 즉 말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연말정산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는 간이세액표는 그냥 총 우리 급여에 가고 요 부양가족 수 관련해 가지고 딱 정해놓은 대충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된 인적, 물적 내용을 반영을 해서 결정세액을 이 확정을 지어라. 그러면 요 간이세액표에서 띈 걸 보고 우리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납부세액이다 이렇게. 기납부세액.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우리 회사에다 제출해 줘야 돼. 회사에 제출해 줘야 돼. 회사에 제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회사에 제출해 줘야 돼. 그래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 이게. 근데 회사에 제출해 주는데 지금은 여기 지출한 거 있죠? 지출한 거 대부분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간소화 자료로 우리가 이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타 자료 이렇게. 기타 자료 이렇게 돼 있다. 기타 자료. 요 간소화 자료는 우리 홈택스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출한 것들이 간소화 자료에 다 있어 이게. 거기다 플러스 뭐해? 간소화 자료 없는 것은 별도로 뭐 해줘야 돼요? 별도로 가져와야지. 응?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이게. 자, 그러면 이 간소화 자료를 이 회사에 제출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전통적으로는 누가 뽑아서 제출해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다 뽑아서 또는 PD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출해 주고요. 이게 2021년부터는 회사가 직접 그 간소화 자료를 뭐 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회사가 사전에 직원들 등록을 해놔야 돼. 등록을 해놓고 동의를 해줘야 돼. 근로자가. 그랬을 때 그 직원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일종의 제출 방법이에요. 방법론이지 이게. 예전에는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아니면 PDF로 이렇게 아니면 홈택스에서 직접 그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 기타 자료
자, 기타 자료 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신고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제출해서 회사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거기 45페이지 보면 이 연말정산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결국은 요 자료를 어떻게 회사가 수집하냐, 이제 그 얘기야, 이게. 요 자료를. 그럼 거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소화 자료 출력물과 개별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해서 회사 보유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다. 그래서 그 1번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네. 그죠?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자, 2번에 보면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조회한 간소화 자료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간편 제출하여 회사 보유 시스템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홈택스 통해 가지고 근로자가 어떻게 해요? 신고서를 보내. 홈택스에서 거기서 신고서를 작성해요. 홈택스에서 작성하면은 그 간소화 자료를 다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3번 봐보세요. 자, 3번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개별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서 회사 보유 시스템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더라.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 이거 다 지금 회사에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한 경우, 자, 요거는 최근에 2021년도부터 이제 최근에 회사 직원들 사전에 등록해 놓고 근로자들이 동의하게 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 뭐 회사마다 다 다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는 거기 이제 거래처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대부분 직원들이 50대, 60대세요. 인증서도 없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래. 예? 그런 데는 어떻게 가져올까, 자료를? 자료를 이 검은 봉지에 가져와. 근데 보면 다 필요 없는 자료들이야, 이게. 예? 자기 막 밥 먹고 막 이런 거, 그것도 되는 줄 알고 가져오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이게. 회사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홈택스 통해서, 이 간소화 자료 통해서 신고서 작성해서 다 작성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 작성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나중에 잘못 작성해서 가산세가 나오면 직원이 책임져야지.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고 그 근로자가 책임져야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아무튼 이 흐름은 이렇다. 1년 12달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표에서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2월 달에 자, 요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산을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애를 새로 출산을 했다. 그 인적사항이 바뀌었거든, 이게. 처음에 입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졌다면은 제출해 줘야지. 그런 것들. 또 누가 뭐 사망했다라든지 뭐 이런 또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 인적사항에서 누가 사망했는데 예전에 사망했는데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인적공제를 받거나 근데 지금은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 소득 요건하고 이 사람에 대한 요것에 대해서 컴퓨터가 발라주겠대요. 예? 지금까지는 다 근로자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갈수록 여러분들 가족들의 소득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주겠대. 애시당초 그냥 배제시켜 주겠대, 이게. 예?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전체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예? 상반기 소득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뭐 간소화 자료에 반영을 해주겠대요. 예?
부양가족들 중에서 집어넣으면 안 되는 사람들 막 집어넣고 그래서 공제받는 게 많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서부터는 상반기 소득하고 그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계속 인적공제 계속 들어와 있어, 이게. 예? 근데 그거는 사망신고 들어오고 다 그랬는데도 본인이 그냥 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런 것들은 빼주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지. 이게? 걸러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아무튼 그게 올해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데 얼마나 그 소득을 발라낼지는 아직 그 미지수예요, 이거는. 예? 근데 상반기 소득인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는 몰라요. 예? 그 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느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발라줄지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바르기 어렵지.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걸 고려하겠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 더 이제 반영을 하겠지. 자, 일단 넘어가시고, 일단 제출 방법은 4가지가 있더라. 4가지. 요것에 대한 제출 방법. 요 간소화 자료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47페이지 이제 소득세의 기본 내용인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